신청서를 받았을 때 거의 미취학 아이부터 중학교까지 많았는데요. 가장 많으셨던 분들이 이번에 초3 올라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20 몇 명 됐었고, 그만큼 이제 학습 루틴을 잡는데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 세모가 이제 ADHD 알기 전부터 제가 좀 교사하다 보니까 열성맘이었거든요. 그래서 6살부터 학습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부침도 많았고, 아이가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점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이제 학교에서 부진아들 가르쳤던 그런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저희 세모를 이제 루틴을 만들어 왔고, 감사하게도 5년이 이게 지속이 된 거예요. 초3까지.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좋았고, 그리고 엄마로서 이런 점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단한 스킬이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아마 부모님들께서 들어보시고 나면은 마인드셋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랑 왜 이렇게 학습이 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아보실 수 있고, 또 많이 마인드셋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산만한 아이의 학습 루틴 만들기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올해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브런치 스토리 작가로 시작을 해서 ADHD 아이의 에세이, 그 양육 에세이가 담긴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머님들을 다 이렇게 300분이나 채팅방에서 만나게 됐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을 채팅방을 통해서 종종 드리고 있고, 이번에 학습책을 가제가 산만한 아이의 공부법은 따로 있다. 이 책이 이제 올해 나올 예정인데요. 이 책을 초고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을 하면서 저도 배운 점이 많고, 이걸 하면서 더욱더 세모랑 옆에서 1대1로 학습을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온 에이블 스터디, 이게 사실 연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이어나갈 건데, 어, 이번에 처음 했는데 75분이 모여주셔가지고 정말 특별하게 특강을 열심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산만한 아이, 제가 학교에서 봤던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학습이 어려운 이유, 그다음 준비 운동 하기, 동기부여, 미루기, 계획하기. 그다음 5번째가 책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으로 우리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산만한 아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실 더 많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제가 대표적으로 추린 부분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한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산만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잡다한 물건들이 함께 책상에 놓여 있는 경우. 아침에 휴대전화 수거할 때 종이 칠 때까지 저한테 오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긴 글을 한 번에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경우, 수행평가 과제 내용, 기한을 알려줘도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해도 급하게 몰아서 내거나 까먹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면서 수업 시간을 굉장히 지루해하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방금 전에 얘기한 개념을 물어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기를 어려워하며 비스듬하게 측면에 기대어 앉거나 뒤에 앉은 친구를 향해 몸을 자주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수정 테이프를 분해하며 놀거나 지우개를 자꾸 찔러서 망가뜨리거나 그다음 볼펜을 딸깍거리기, 연필 돌리기, 이렇게 손과 몸을 가만히 못 있는 경우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ADHD 아이와 그리고 요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사실 교실에서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ADHDI는 사실 선천적으로 산만한 경우라면 이 두 번째 경우는 후천적으로 굉장히 산만해진 경우예요. 이 특징이 왜 이렇게 경계 지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비슷하게 보이냐면 바로 이 연구 결과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의존도가 높은 아이의 경우에는 이 전두엽 부분 발달이 지연이 되고 기능이 많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뇌발달 상황에서 봤을 때 이 ADHD 아이랑 요즘 디지털 기기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 이 특징이 잘 학교에서는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썼을 때도 이 아이들을 구분짓지 않고 이제 산만한 아이의 특징을 가진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학습 코칭을 하는 내용으로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학습이 어려운 이유를 잘 보면 이 아이들이 지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주 낮은 경우도 있지만 고지능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능이 높아도 학습이 안 될까? 지금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실행 기능인데요. 이 실행 기능은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코칭을 많이 할 정도로 성인 ADHD와 이 아이들, 그리고 이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현대인들,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실행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행 기능을 영어로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캐나다, 미국에서는 executive function 코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 실행 기능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해보고 반성도 하고 그런 기능들 다 일컫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이 이 실행 기능이 어디서 오냐? 뇌 전두엽에서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ADHD 아이들은 실행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도 전두엽 발달이 많이 늦어지면서 이 실행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 실행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 실행 기능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실행 기능에 대한 논문을 쓴 연구 결과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떠오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실행 기능에서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 목표 설정, 정보 처리. 몇 가지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ADHD 부모님이시라면. 여기서 이 억제는 자기 충동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있으면 내 욕구를 조절하고 실행을 하는 능력.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은 주의를 전환하는 거. A에서 B과제로 넘어가는 유연성. 이걸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각도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도 실현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작업 기억인데요.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주 깜빡하고 그 다음에 연산 과정에서도 이 작업 기억이 낮으면 올림 그리고 빼기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내가 1을 올려놓고도 1을 올린 것을 까먹어서 연산 실수 일어나는 거. 이거 다 작업 기억이 하는 일이. 그리고 목표 설정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정보 처리. 빠르게 처리를 하는 건데 ADHD 아이들, 그리고 산만한 아이들은 이상하게 뭔가 느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행 기능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 실행 기능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실행 기능이 높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학습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을 공략을 해야 되냐? 전두엽이 아니고 바로 이 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회로가 무엇일까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습관입니다. 뇌에서도 습관 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새로 배우고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을 새로 시작을 할 때 전두엽이 막 활성화가 되는데요. 전두엽 기능이 좋은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워도 쉽고, 뭔가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렇지만, 산만한 아이들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처음이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습관으로는 전두엽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습관화를 들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미 습관화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양치, 샤워하기, 밥 먹기 등. 아이들이 엄마 나 왜 밥 먹어야 돼? 왜 샤워해야 돼? 이런 거 묻지 않죠. 그렇지만 3살, 4살을 돌아보세요. 그때 양치를 처음 시켜줄 때 어떻게 시켜주셨는지, 샤워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유식부터 시작했죠, 밥 먹기도.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하죠? 자, 아이에게 이제 3장을 풀어라. 그냥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앉아. 공부할 시간이야. 너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 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북토크에서도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요. 엄마가 말하는 학습은 이렇습니다. 구몬 수학 3장을 빠른 시간 안에 90% 정답률로 해주길 바라죠. 그런데 이 아이가 느끼는 학습은 이래요. 책상에 앉으러 가기, 책상에 앉기, 펜을 잡고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 생각하고 또 할 마음도 있어야 되고, 답을 내면서도 이게 맞을까 두렵고, 일단 써야 되고, 또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겨우 1번 풀었고, 이 4번에서 8번을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다가 지겨워집니다. 그러다 엄마가 한 소리 하죠. 아직도 여기 풀었어? 언제 다 할 거야? 그러다, 아, 그만두자. 그래서 겨우겨우 막 애들 밤까지 잡고 2시간 시키시죠. 그런데 결국 다 완료했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다음날 또 엄마가 같이 자, 구문수학 3장 하자. 그럼 다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5년을 이렇게 매일 시켜보니까 학습을 습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입 아프게 요즘 학자들이 말하죠. 공부 정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산만한 아이들한테는 이 정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산만한 아이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습관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이 습관을 잘 시키려면 아이의 공부 정서를 잘 살펴야 한다. 자, 그럼 이번 3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의 준비. 나는 어떤 부모일까? 자, 이제 채팅방에다가 하나씩 써주실 건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개수를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평균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이 정도가 뭐가 많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지능이 낮아서 뒤처질까 봐 걱정된다. 꼼지락대고 글씨가 엉망이라 마음가짐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자세가 자주 흐트러져 태도가 문제다. 우리 아이 미루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문제가 자꾸 틀릴 때마다 속상하다. 스스로 하지 않아서 답답하다. 학습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집중 시간이 짧고 주의력이 약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데요? 7개, 8개. 어, 배현님 3개예요. 2개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체크한 것이 많을수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자, 이제 산만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평균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 정도가 왜 많다고 하는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 지능이 낮아도 괜찮다. 아이는 자신의 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한다. 꼼지락대고 글씨가 엉망이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자세가 자주 흐트러지는 태도는 아이의 마음과 의지와 별개입니다.
자꾸 미루는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와준다. 아이가 문제를 자주 틀리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울 기회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래보다 더 오래 도와줘야 합니다. 학습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도 우리 아이에게는 딱 맞습니다. 집중 시간이 짧고 주의력이 약해도 우리 아이만의 방식으로 성취합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학습 습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운동 중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환경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은 어떤 환경일까요? 거실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책상에서 방에서 공부한다. 자, 거실 공부는 1번, 방에서 공부한다 2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거실 공부 맞네요. 배현님 1, 2번 둘 다 있고, 생각보다 거실이 많군요. 네. 자, 다 좋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산만한 아이라면 이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 집은 어떤 환경일까? 사실 저는 거실에서 공부를 아주 어릴 때 같이 하다가 동생이 생긴 뒤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좀 지금 5살이 됐어요. 이제 올해 6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실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 정답은 없어요. 아마 거실 공부가 지금 유행이라서 거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 집은 어떤 환경일까? 자, 거실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영유아를 키우는 집,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방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방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태모가 방에서 공부했을 때는 책상이 벽을 향하고 있고 장난감과 모든 게임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뒀습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이 사실 시각적으로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물리적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의 상황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는 이 3가지 상황을 다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봤거든요. 첫 번째, 산만한 아이는 산만한 부모일 경우가 높습니다. ADHD는 유전적으로도 5에서 8% 유전력이 있죠. 자,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이런 환경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고쳐졌습니다. 제가 아이랑 공부한다고 해놓고 자꾸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핸드폰을 자주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뭐 봐? 이러면서 다시 몇 분 만에 또 산만해지고 또 동생이 같이 옆에서 뭐 핑크퐁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모가 아예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유아 형제자매 있는 경우 모든 정답을 알고 있죠. 뭐 거실 공부 좋다. 같이 옆에서 공부해줘야 된다. 하지만 둘째가 어리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모는 또 스스로 하기 힘들어하죠. 그럴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 맞벌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전업 어머님도 굉장히 바쁘시죠. 이 집안일의 여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 이 경우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잘해주길 원해요. 그런 경우 가장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꼭 다시 돌아보시고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산만한 부모도 습관을 점검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 공부를 봐줄 때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아예 그냥 책상 바깥에 두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크게 없어요. 학습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돼요. 아이가 짧게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생을 일찍 재우고 나서 좀 늦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 모든 정보들을 아셔도 결국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 환경에 맞는 만큼만 욕심을 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일을 이거 강박적으로 가지시는 분들 계세요. 집안일을 많이 내려놓으세요. 격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집안일을 할 동안 아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만큼 잘 해주길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시작부터 어려운 이유, 이거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제 포인트들만 제가 따로 모아뒀습니다. 이제 동기부여하는 법, 미루는 거, 계획하기. 이런 부분들 왜 힘들었는지 그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동기부여 왜 안 될까요? ADHD 아이를 키우신다면 도파민 부족입니다. 이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도 있지만 보상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활동에서는 이 아이들이 도파민 분비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 하면서 엄마 나 왜 게임해야 돼?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돼? 이런 말 아직 하지 않죠. 그게 바로 도파민이 연관된 겁니다. 지연된 보상. 이거 잘 안 되죠. 뭐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중학생이. 그러면, 아, 내가 이제 한 달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될 아이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지능이 좀 높은 아이들은 성적이 반짝 나오겠지만, 공부량이 많아지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동기부여를 이렇게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즐겁게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즐거움은 잘할 때 옵니다.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때 내적 보상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을 물가에 데려가는 거 있죠? 그거는 외적 보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해보니까 나 잘하네? 좀 괜찮네? 뭐 쉽다? 이런 감정은 그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유치세 때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스티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요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을 했더니 스티커 하나 주시네. 그리고 이 스티커가 모이니까 천원 문구점, 편의점 쇼핑 갈 수 있네? 이런 것들. 근데 아이들이 막 이러죠. 엄마 왜 이렇게 나중에 받아야 되냐? 3일 만에 주면 안 되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이한테 그거 맞춰주셔도 돼요. 보상을 받는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다 보면, 이거 엄마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했더니 스티커 나오고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게 보상 지원이 자동으로 돼요. 3일 만에 달라던 보상을 나중에 일주일 정도 돼도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세모가, 이제는 스티커를 안 붙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상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부여 시작하실 때는 외적 보상으로 완료했을 때 성취감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애들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거꾸로 하세요. 실력이 먼저 좋았으면 좋겠고, 완료보다는 잘하는 게 우선이고. 그랬을 때 아이가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아, 대충 해도 엄마 나 한쪽 끝냈어요 했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을 했구나. 보상 한번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나는 이거를 잘할 수 있네. 효능감이 생기다 보면 내적 보상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드리려고 제가 넣었는데요. 옆집 제가 아는 아이, ADHD 아이인데, 4, 5, 6학년 아이들은 이런 추억의 뽑기 같은 보상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면 하나씩 뽑고 이런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보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이거 책에 넣은 내용이에요. 동기부여를 할 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의무다. 그걸 해내면서 너는 책임감을 배우고 또 보상도 받아. 엄마는 학교에 출근을 하고 아빠는 회사에 출근하지.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먹을 음식, 여행 등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너는 학생이니까 학습이 해야 할 일이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자, 언제나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 이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완료했다는 그것을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냥 하는 거야. 조선미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공부는 그냥 하는 거야. 이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가시는 과정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 부진화반을 한 3년 정도 맡았었어요. 두세 명씩 늘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저랑 알파벳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어를 못 읽는데 제 수업을 막 투부정사, 동명사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1대1로 이렇게 2대1, 3대1로 파닉스를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도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다 보니 그냥 무기력한 아이, 게으른 아이로 보였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막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잘 끌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루는 아이 왜 그럴까요? 유형 세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채팅방에 1, 2, 3번 남겨주세요. 자, 우리 아이는 불안하다. 너무 많은 거 싫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도망가고 안 해버릴래. 두 번째,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아이. 1번이랑 사실 겹칠 수 있어요. 잘해야 하는데, 나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일단 미루고 보자. 이런 경우. 그리고 3번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주의 산만형. 공부하려다가 폰 보고, 게임하고,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첫째는 1번, 둘째는 2번도 있군요. 1, 2, 3번 다 있는 경우. 저희 세모 같은 경우는 3번이 아주 강하고요. 셋 다 해당되는 경우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미루는 감정의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보셔야 이걸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경우는 사실 간단해요. 난이도와 양을 아이가 해볼 만한데 이 감정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인드 가지시는 순간 정말 그 공부 정서가 망쳐집니다. 그리고 또 미루게 돼요. 어떤 부모님께서 세모가 심화 문제집을 푸니까 심화해야 되냐고 DM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면에 있어서 어머님들은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해줘야 돼. 이런 정보는 다 쳐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뭔가 로드맵이 있듯이 밟아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작게 작게 잘라서. 진짜 어디까지 잘르셔야 되냐면, 얘가 계속 책 공부해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럼 이 아이는 사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상에 5분 앉아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오늘 5분 앉아서 엄마랑 대화 나눠보자. 그리고 이거 스티커 몇 번 붙여보자. 그거부터 6, 7세는 시작을 해주셔야 아이가 책상에 앉아보는 경험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완벽주의 아이들인데요. 이건 조금만 어머님이 말만 좀 바꾸셔도 아이가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해볼 만한 양과 난이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완벽보다 완료입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이걸 남겨주셨더라고요. 아이가 틀릴 때마다 난리가 난대요. 근데 그런 감정은 사실 당연하거든요. 특히 완벽을 추구하는 애들은 이 한 번 틀리면 다음날 너무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더 수준을 낮춰주시거나, 그리고 틀렸을 때는 세모 같은 경우는 하트를 그려줬어요. 별표를 그려주거나, 저희 남편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완전 크게 끄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네가 알아야 된다, 이 감정을.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그거 너무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내가 틀렸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걸 어머님, 아버님한테 보여주기 싫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틀렸다는 거를. 근데 그 감정을 그냥 좀 읽어주고, 하트 붙여주고, 이건 내일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고, 틀린 거 지금 오늘 다 고치고자.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기보다 다음날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보고자 하자. 그럼 애들이 틀렸을 때 이미 감정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스킬을 어머님께서 바꾸시면 아이가 나아져요. 그 실수에 대해 관대한 마인드셋을 포커스로 두시고 이거 왜 또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세모가 항상 이 속담을 많이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엄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셀프 텔링을 하는 거예요. 야, 실패는 해도 괜찮은 거야.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셋. 그런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ADHD 아이들 힘들죠.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세팅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만하게 만든 요소들, 스마트폰, 게임, 장난감 다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5분 안에, 이거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5분 안에 시작했을 때 보상하기. 우리 아이들 오늘 할 일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세모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뭐 하자고 했을 때 네가 정말 빠르게 시작해주면 그거 대단한 거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걸 목표를 하기 시작해요. 아, 엄마가 하자고 하네. 오늘 나 좀 빨리 시작해봐야지. 오늘 잘해야지가 아니고 나 오늘 빨리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상해 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ADHD 아이 그리고 산만한 아이 학습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 다 또래보다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얘가 미루지 않는 거. 그 실행 기능들이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 그다음에 하기 싫어도 일단 하면 된다는 그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면 아이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이 미루기 극복하기 행동 수정 방법인데요. 언제나 이 성인 ADHD 분들도 일단 시작하자. 이게 진짜 커요. 그리고 몰입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몰입이 사실 집중이잖아요. 몰입이라는 것도 그냥 일단 1번 문제를 풀면 다음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바로 시작하는 게 어려울 뿐 하고 나면 뒤에 것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해서 5분 안에 첫 번째 문제 풀어보자. 5분 안에 앉자 하시면 안 돼요. 앉고 나서 또 다시 1번 문제 풀기까지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5분 안에 1번 문제 풀자. 그러면 2번이 조금 더 쉬워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5분 안에 1번 문제 풀어보자. 5분 안에 풀면 스티커 하나. 5분이 지나서 늦게 시작하면 게임이나 영상 5분 빼기. 근데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너 이렇게 하면 게임 없어. 영상 시간 없어. 근데 벌도 너무 한 번에 제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의 조금 관대함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5분씩 제외한다든지. 그럼 아이들이 사실 3번 안에는 기회 하거든요. 그리고 스탑워치 사용하는 거. 이건 자기와의 경쟁이거든요. 어제는 너가 6분 걸려서 앉았지만 오늘은 더 빠르게 앉아서 1번 풀었어. 그러면 아이가 이런 자기가 걸린 시간을 비교해 가면서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잘했네? 사실 이게 제일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 특성에 맞추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산만한 아이 이제 계획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획 정말 어렵죠. 산만한 아이의 시간은 잘 흐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들 아마 계획적이신 분들은 벌써 다음 달 플랜까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산만한 아이들은 어떠냐면 ADHD 특징인데 그냥 지금 이 순간 아니면 그냥 다 다른 시간. 그래서 이 아이는 시간이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니면 다른 시간. 이렇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미래가 뭘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려워. 제가 이것을 책에 굉장히 많이 강조해 놨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이 뇌가 하는 일인데 이 지각 추론 지능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추론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 밖의 것을 보기가 어려워서 타인의 마음도 안 보이고, 다음 시간도 안 보이고, 내 미래도 안 보여요. 그냥 오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학습에선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계획하기도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근데 어머님께서 오늘 뭐 할래? 이제 계획표 세워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데 사실 중학교 아이들 제가 보면서 계획하는 방법도 학기 초에 알려주거든요. 근데 보면 애들이 정말 몰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래너가 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을 우선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엄마의 잔소리를 줄여주는데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엄마,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 나 오늘 뭐 해야 돼?
그 왜 물어보냐고, 너는 계획이 없냐. 저희 남편이 계속 혼을 내는데 사실 이게 혼낼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순간만 집중한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플래너 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너를 짜는 거고요. 그리고 일일 계획보다 주간 계획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뭐가 올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게 다음에 또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쌓여 있는 것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계획이 좋습니다. 주간 계획 쓰실 때 일요일마다 제가 인증하게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플래너를 쓸 것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도 까먹고 애도 까먹고 월요일 돼서 그래 우리 플래너 안 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가 꼭 인증을 하게 하는 게 이게 계획하기도 굉장히 하나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꼭 하셔야 되고 자, 일일 플래너는 세모랑 즉석으로 쓴 적도 이렇게 많아요. 색종이에 막 썼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루기가 너무 심해서 한번 쓰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 쫙 쓰고 여기 보시면 못 끝내면 게임 없다 보이시죠? 이게 얘한텐 중요하게 배울 점인 거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획하기는 그냥 계획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할 일을 계획하는 거. 그 다음 오늘의 할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 계획, 세모의 주간 계획 대충 제가 한번 써봤는데 보시면 기탄 3장 받아쓰기 세토도 거의 똑같죠. 이게 처음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좀 자동적으로 루틴화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것도 해야 돼서 여기에 뭐 하나 추가하고 뭐 하나 추가하고 막 이러시면 아이들이 막 거의 과제에 파묻혀 버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뜬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쓸 수 있다면 2단계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요. 이때 부모님이 조금 트릭을 써서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 할 일은 이게 다야? 그럼 순서는 너가 정해. 근데 아이한테 오늘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할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 할 일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 아이가 통제는 엄마가 하지만 그 안에서 순서는 내가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세모도 그럼 나는 이걸 할래.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냐 묻진 않더라고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초등 고학년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전교 1등 아이들 제가 플래너 매번 선생님 좀 보여줘 했었거든요. 이거는 걔네가 쓴 거 아니고 여기 트위비 플래너에서 그냥 제가 따온 겁니다. 대부분 플래너가 요즘 이게 나와요. 타임블럭. 근데 이제 전교 1등 친구는 어떻게 쓰나 봤더니 할 일을 적고 시간대별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몇 분, 이거는 언제 이런 식으로 이게 10분 간격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얼만큼을 하는지 시간의 양을 나타내주는 블럭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중1부터 해도 됩니다. 근데 좀 빠른 친구들은 초등 고학년부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써라 이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렸던 리훈의 오늘 공부라는 그 플래너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매년 썼던 그 스터디 플래너랑 굉장히 닮아 있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 모의고사 트래킹 하는 거, 그다음 중간고사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그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음. 자, 이때부터는 결국 이 플래너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정해보는 거. 사실 이전에는 저희가 시작 시간 이렇게 안 썼잖아요. 이거 제가 왜 안 쓰게 하냐면 아이들이 강박적으로 막 하게 되거나 또는 부모님이 강박적으로 돼요. 지금 몇 시인데 왜 안 하냐. 이렇게. 근데 그거 뭐 전에 배워야 될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보는 경험인데 이제 시간을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거뜬히 될때 중학교 1학년, 초등 고학년부터 시간을 좀 정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시작 시간 정하고 끝나는 시간 정하고.
산만한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었던 아이템들 중에서 이 스타바치, 과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메타인지 향상해주고, 그다음에 어제 나와 경쟁하는 처리 속도 올려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요거를 하시기 전에 이 시간 걸리는 거를 측정하실 때 아이와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과업이 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 이래서 네가 기탄 3장을 하는데 넌 대충 이 정도 걸리네? 그러면 몇 시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해? 이거를 쓸 수 있으려면 나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이 스타바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학년, 5학년부터는 이거를 같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주제인데요. 책상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5번째 주제에서는 다 공부 시작 전에 하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어려워요. 계획도 해야 되고,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막 들이밀면은 이제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중력이 너무 짧은 아이 고민 많으시죠? 다리가 짧으면 더 많이 달리면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왜 영어 단어 외워오는데 안 외우는 애들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암기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쟤는 전교 1등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들아 지능은 다 달라. 근데 거기서 얘네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머리가 안 똑똑하면 일주일 더 빨리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더 많이 보면 된다. 근데 그 마음을 애들이 안 가지기 때문에 한계를 자꾸 두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도 집중력이 짧으니까 얘는 공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력이 짧으면 더 자주 보면 됩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도와주셔도 돼요. 그래서 세모랑 저랑은 이렇게 한지 좀 됐거든요. 포모도로 공부법을 알려줬어요. 25분 집중하면 5분 휴식할 수 있다. 그래서 25분 집중은 이때도 아이한테 집중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야. 기타 하려면 기타만 해야 돼. 하면서 갑자기 영어 보면 안 되고, 갑자기 국어학습 풀면 안 돼. 어떨 땐 세모가 막 3개 깔아놓고 이거 풀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지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딱 20분만, 25분만 한 가지만 하자. 그리고 엄마한테 질문하고 싶어도 참아. 그리고 생각이 떠올라도 타이머가 아직 25분이 다 안 됐으면 기탄해야 돼. 그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이 이제 되잖아요. 5분. 이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하면 안 되고요. 이 5분 휴식이란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거나 그다음에 스낵 먹거나 이제 대화하는 정도 그 정도로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분이 원뽀모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뽀모를 하루에 몇 번 채우냐면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대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채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 학습이 원뽀모면 다 끝나요. 초등학생들은. 이거 연습하면 좋고,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4개를 하면 긴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뽀모도로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가 하는 일은 처리 속도를 올려주고 이 두 번째가 포인트예요. 지겨운 일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도 안 됐네. 그럼 다시 들탄해야지. 그 멘탈 프로세싱이 계속 일어나요. 아직 안 됐네. 다시 기타내야지. 계속 세모가 이걸 연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로 뽀모도로 하셔도 되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럼 세모가 처음에는 15분씩 했어요. 15분 하고 5분 휴식. 이 5분 휴식 때 뭐 했냐면, 일어나서 막 하키하고 막 그랬었어요. 집에서 하키채 들고. 그러다가 다시 울리면 앉아서 또 공부하고. 근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5분만 견디면 내가 하키제 다시 잡을 수 있구나. 근데 예전에는 5분 하다가 5분 딴 거 생각하고 막 이랬다면 이 15분을 견뎌주는 거죠. 5분 휴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지연 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 20분에 맞춰져 있는데 20분을 이제 좀 늘었을 때예요. 20분을 보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블로그로 나눠드렸었는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엄마, 나 집중력이 흐트러져. 이거를 사실 아이가 산만해질 때 본인이 말로 표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집중이 지금 흐트러졌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메타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거 나비 지금 봐. 이러면 애가 한 13곡 다시 이제 좀 공부하고.
네,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책상에서 일어나는 일. 징징징징.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울고, 막 짜증내고, 막 그냥 자겠다. 책상 아래로 숨고. 자, 이거는 사실 부모님께서 너무 하기 싫은 걸 줬거나, 너무 양이 많아 보이는 걸 줬을 때. 그래서 이거 비교 한번 해보시면, 목표가 하루 한쪽인 아이가 한쪽을 해냈을 때, 그리고 목표가 하루 세 장인 아이가 한쪽을 해냈을 때, 감정이 너무 다릅니다. 똑같이 한쪽을 했지만, 얘는 항상 모자란 거예요, 자기. 자기 나는 맨날 못해. 그래서 이거를 목표치를 조금만 당겨줘도 아이는 이 성취감 때문에 다음에 또 하거든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조차 힘든 아이들, 왜냐면 지금 여기로 데려오시려고 하니까, 여기 와봐, 얘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힘드신 건데, 여기에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영어 수행평가가 있다. 그러면 계획하실 때 이걸 보시면 돼요. 계획하고, 다음날에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다음에는 문장을 암기해보고, 그 다음날에 영어 문장 셀프 테스트 해보고, 이 단계를 쪼개고 쪼개고 해서 여기까지 성취하고, 다음날 여기 성취하고, 이걸 해야 영어 지문 하나를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당장 하나 외워보고, 다음날 또 까먹으면, 난 역시 안 돼. 그게 안 외우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이 개념을 아는 거를 부모님께서 지금부터 해주시면 아이가 많은 공부량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끝맺음 이 완료에 초점을 맞추셔서 많이 난이도 낮춰주시고 쉬운 거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제 첫 번째 책에서도 썼던 부분인데 항상 나는 심판이 아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된다. 아이의 속도가 아이가 이만큼 걸으면 내가 이만큼 같이 걸어주고 조금 더 앞에서 격려해주고 이런 거지. 야, 옆집에는 지금 최상위 푼대. 1031 푼대. 저 역시 또 갈등이 많을 때가 있어요. 초3인데 아직도 영어를 못 읽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시면 아이와 항상 기분 좋게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의, 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최상위가 뭐길래 맞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심화 문제집 많이 물어보시거나 그럴 때 이제 사실 세모는 수학을 잘해요. 인정하는데 이거는 아이가 타고난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영어를 엄청 안 좋아하고 국어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까를 많이 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영어 받아쓰기 한 문장 하잖아요. 이거를 사실 7살 때 막 시켜봤다가 애가 자지러졌고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초3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 쓰기도 막 울면서 했었어요. 8살 때 윤 선생님 오시고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해서 영어학원 끊고 그런 좌절의 그 시간을 견디면서 아, 이거는 진짜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결국에 어느 순간에 와 있어요. 한글도 마찬가지죠. 어머님들 한글 뗄 때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불안하셨겠지만 지금 한글 못 읽는 애들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합니다. 아, 기본만 풀려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비 초3 연산 힘든 거 당연해요. 이게 제 책에도 담았는데 오늘 다 다루진 못하거든요. 학습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몰라요. 난산, 난독, 난서. 쓰는 것까지 어려워하는 친구. 제가 중3 아이 난서증 있는 애를 발견했는데 사실 난독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세모보다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글씨도 어렵지만 문장이 다 파괴되어 있는 논리가 없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붙잡고 한 3번을 울었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선생님. 너무 예쁘고 성실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그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 왜 그런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처음엔 그랬는데 얘가 수행평가지를 가져왔는데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날 교무실에 교과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이 아이의 수행평가를 모든 교과목을 모아서요. 그래서 봤더니 글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한 아이가. 그래서 너 책을 읽을 때 어때? 이랬더니 책을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읽는 게 아니고 여기 읽었다가 여기 읽으면 까먹어서 다시
계속 무한 루트.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넌 난독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난독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고1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1에 이제 갈 때도 선생님 공부가 안 되니 저는 특성화를 가겠어요. 이런 진로 갈등도 엄청 많았던 친구여서 지금도 항상 궁금한데 이 난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산인 경우, 이 난산인 경우도 우리 아이 연산이 안 되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난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난산인 경우에는 미국에 제가 중학교에 갔거든요. 난산인 있는 친구들은 매스 클래스에 특수교사가 붙어요. 그래서 1대1로 걔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얘는 배려받아야 될 아이지 비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이 어렵다. 그러면, 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 어떡하지? 걱정하시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계산기도 갖고 있어요. 중학교인데, 얘는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생각을 못하지 않잖아요? 단순 사칙 연산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니,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매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중학생인데 왜 계산기를 주냐? 그랬더니 그 교사는 코리아랑 달라 이러면서 저한테 계산기 줘야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 난독증 있는 것도 걱정되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하셔야 되는 게 챗GPT 있죠? 말하면 글 써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캐나다 컨퍼런스 갔을 때도 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아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서 자기가 글을 대신 써준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할 때. 왜냐면 이 아이의 아이디어는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생각도 발산적이고 너무 잘하는데 글을 못 쓸 뿐이다. 글은 내가 써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AI가 써주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 좀 타파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너무 훌륭하지만 다양화되어 있지 않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좀 역할이 우리나라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가 걱정해야 될 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잘하는 것보다 실행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실행 기능만 잘 업그레이드 해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성취하면서 나아가거든요. 자, 여기서 봐주시면 학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과 점수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 옆집 누구는 100점 맞았더라. 이런 말은 요즘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물어보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왜냐 학교에서도, 올백이 나왔어. 그럼 올백이 우리 반에 있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다른 반에 올백 있냐고 막 물어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잘하는 것이 중요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전교 몇 등 했어. 그다음에 실수할 때, 왜 이걸 틀렸니? 이렇게 쉬운 걸. 저희 남편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듣기가 너무 괴로워서 제가 지금 학습을 해요. 이거 하나만 더 맞았으면 되는데 왜 그랬니? 그다음 결과가 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실망하는 거 막. 이 점수로 만족하면 안 돼. 학원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거 너 괜찮니?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도 알아요. 자기 뒤처지는 거. 부모님이 그거 팩트 폭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비 이야기 네, 반성하시죠? 사실 저는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중학교 때 전교 2등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이 ADHD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노는 데 빠지고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면서 많이 내려놓으면서 이게 굉장히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학원을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보내주시고 학원 가기 싫으나 가지 말라고 해주시기도 하고 이 학원 별로야 핑계 대도 엄마 그래 그럼 다니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네 거야, 공부는 네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늘 공부에 있어서는 통제권이 100%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또 잘했으니까 엄마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사실 달걀이냐 닭이냐 그거긴 한데 어쨌든 저는 많이 실패해봤어요. 많이 성적도 떨어져 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과목은 너무 성적이 안 되네 이런 것들 그런 걸 저는 너무 경험을 많이 해봤고 플래너도 직접 써봤고 아 플래너 써보니까 이거는 별로다 이런 모든 메타인지 과정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간섭이 없었던 데 있어서 많이 실패해본 경험? 그게 진짜 저한테는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성적표를 잘한 것만 보여줬어요. 엄마도 다 아시지만 왜 이번에 안 보여주니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성적이 떨어져도 좌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다음엔 이번에 공부법 바꿔보지. 이렇게 되지. 아,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평생 공부를 망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실행 기능을 키우고자 하시는 부모님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표 설정, 계획을 격려하는지, 오늘 계획했던 거 잘 했니?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다음 과정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오늘 계획을 잘 끝냈구나, 잘했어. 그다음 오래 걸렸지만 오늘 잘했어. 너 오늘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냈네? 정말 잘했다. 세모한테 전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줘요. 저번에 공부 왜 하냐고 울었어요. 너무 보상이, 자기는 안 느껴지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어, 세모한테 너 당연한 거야, 그거는. 하기 싫은 건 당연해. 그런데도 하느냐? 그럼 그냥 포기할 거냐? 그건 네 선택이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그래도 해보고 싶어.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아이의 선택인 거예요. 그거를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해냈을 때 진짜 칭찬해 주는 거죠. 너 오늘 되게 하기 싫었는데 해보니까 어땠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당연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또 틀리니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이건 너는 좀 자주 틀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 세모가 항상 답을 요구하는 걸 안 쓰고, 대충 그 과정에서 끝내버려요. 그 문장제 풀 때. 근데 사실 답을 써야 될 때는 뭐 A와 B를 더하는 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답에 이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기 그런 실수를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조절이랑 감정 같은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번에 조금씩 해도 된다. 그다음 시간 관리 효율성. 오늘 복습할 시간을 따로 잡아봤으면 좋겠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도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틀린 문제도 괜찮아.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율성. 어떤 순서로 할래? 그다음에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문장제 풀 때 세모가 되게 특이하게 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고 해설지랑 다를 때 그럴 때 좀 다르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냥 놔둬요. 일단은 답이 맞았으면 이런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틀렸을 때 자기가 또 배우는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이번에 네가 계획을 세워봐. 말도 안 되는 계획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입을 닫으시고 한번 해봐. 그래. 되나 한번 해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자기가 게임을 1시간 하고 공부를 하겠대요. 근데 그것도 한번 놔둬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봐봐. 너 생각보다 잘 안 됐지. 엄마가 이 부분은 양보 못해. 다음 날에는 이렇게 그냥 이제 얘기하시는 거야. 너 해보니까 그거 안 되잖아. 이번 해야 할 일 다 끝내고 게임 해야 돼. 이런 과정이 계속 거치다 보면은 자기도 납득을 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드님께서 학원 안 보내니 들어간 돈이 없어서 쿨해지기 쉽다. 진짜 존경합니다. 아이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요즘 학원비 너무 비싸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또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는 학원은 찬성하거든요. 부모의 그런 감정을 많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 들었는데. 그럴 거면 보내지 않으시는 게 낫고, 아, 이거 학원 보내는데 왜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보내시는 게 나아요.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내놓고 막 엄청 잘하기까지 바란다? 그거는 사실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선택을 잘 하시면 되거든요. 정답은 없고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만한 아이의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키는 사실 부모님이세요. 우리 아이가 다르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모든 책들을 보면서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아, 저 로드맵은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다 맞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그 답은 아이한테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특징인지, 불안이 많은지, 어떨 때 감정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이거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어떨 때 잘하고, 어떨 때 더 기분 좋게 하지? 그거를 아이랑 찾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마무리 강의할 때는 Q&A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같이 담아서 또 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후기를 잘 저장해서 다음에 또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거기 후기 남기실 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마무리 강의할 때 포함해서 할게요.